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정학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합격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공인중개사 준비하느냐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나오면서 많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세법 강의가 세법이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형태도 많이 바뀌어졌고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받아보면서 좀 많이 어렵다. 이게 만약에 세법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이 옳은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9문제 나왔고 틀린 게 한 5문제, 계산 문제, 평상시 1문제 나오는데 오늘 2문제 나왔습니다. 이걸 수험생들이 과연 얼마나 이거를 풀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느냐. 일반 수험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 난이도가 너무 세법이 역대껏 나온 것 중에서 너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설 강의니까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또 이의신청은 또 이의신청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25번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건데요. 자, 25번은 지방세계용법상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옳은 걸 골라라. 이 심판 우리가 이 불복 청구가 23회 때하고 30회 때 2번 나왔는데 올해 또 한 번 나왔네요. 세 번째인데 올해는 좀 각색을 좀 달리해가지고 좀 수험생들이 평상시 봤던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문들이. 자, 기억은요. 통고 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틀렸네요.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우리 대리인 제도죠. 지방세 기본법이니까 지방세는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니은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디귿.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결정할 때 보정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다라고 그러죠. 이의신청은 선택권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리을은 X네요. 그러면 25번에는 2개가 맞았는데 거기에서 옳은 거는 니은하고 디귿 이 2가지만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는요.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도 좀 오래됐죠. 24회 때 한 번 딱 나왔는데 올해 또 한 번 나왔네요. 참 모처럼 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그러니까 연대납세의무자가 5명이 5명, 3명이 3명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그렇죠. 각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송달해야 한다. 옳은 말이었고요. 자, 2번. 기한을 정하여 납세의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서류가 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 10일이 되는 날이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며칠? 14일이죠. 이건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가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2번이 틀린 말이네요. 틀린 거 골라라. 2번이었습니다. 왜냐? 거기에 보시면 10일이 아니에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14일 동안 여기 나오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일이 아니라 7일로 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납세 관리는 있을 때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그 납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해야 한다. 그렇죠. 주소가 됐든 영업소가 됐든 원하는 장소에 송달을 해줍니다. 자, 4번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일명 우리가 유치 송달이라고 해서 수령자가 서류를 거부한다 해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두고 나오면 전달된 걸로 본다. 일명 유치 송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달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그렇죠.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26번에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처럼 반에 서류의 송달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음 2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의해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박스형 문제였는데 3가지가 다 옳은 말이었어요. 자, 1번 한동, 우리 한동을 일반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 각각 구분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만은 주택으로 본다. 1번은 한동에 쓰니까 맞았죠. 자, 니은번 한구가 일명 경유주택인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인데 여기서는 60이라고 나왔어도 관계없죠. 70이든 80이든 50 이상일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도 맞았습니다. 자, 3번은 거기 나오는 게 우리 주택 부수토지 경계가 불투명하다. 여러분도 많이 연습했어요. 10배. 요거는 30회 때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20배라고 그래서 그때 틀렸었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었을 겁니다. 그나마 27번에 와서 요게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5번, 26번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은 좀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27번 문제는 무난한 문제. 우리가 상중하라면 중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동, 한구,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난했을 거고요. 자, 28번도 다행히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만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1. 재산세 과세연제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종 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죠. 공무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번 옳은 말이었죠. 자, 2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의 유상 이전의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만약에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뭐 한다? 부과한다 그래야 돼요.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는데 만약에 내가 잔금 날짜가 7월 8월이라도 국가가 만약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있다면 그러면 미리 사용하더라도 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야지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은 X였고요. 자, 3번 재산세 과세연제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우리가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굴 납세 의무자 한다? 그렇죠.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었고요. 자, 4번. 우리 재산세 납기 중에서 토지를 물어봤네요. 토지는 9월이고요. 건축물은 몇 월? 그렇죠. 7월입니다. 항상 납기는 여러분들이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뭐 주택은 2분의 1씩 이렇게 해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였고요. 자, 4번 그런 편이었고요. 5번. 재산세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죠? 자, 있다라는 말을 써야죠.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22회 때 딱 한 번 나왔다가 33회 만에 또 한 번 나왔네요. 10년 좀 넘게 나왔는데 요건 있다. 맞았습니다. 자, 그나마 28번 문제는 중정도 좀 더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28번 문제는 무난하게 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납세 의무자가 이번에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었습니다. 법인. 개인이었으면은 이게 맞는 말인데 법인이 3주택이다. 그러면은 1.2에서 6%다. 틀리죠. 그냥 6%다 해야죠.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래요. 법인이 소유하는데 3주택자다. 그럼 무조건 6% 이렇게 나와야죠. 개인이었으면 오히려 1번이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이면은 그냥 1000분의 6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1번은 X 틀렸습니다. 자,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우리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누구로 본다? 의제 개인이다. 개인으로 보셨어야 돼요. 개인은 납세지가 어디다? 그렇죠.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제 해당 주택의 소재지다. 소재지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소재지는 틀린 말입니다. 자, 3번.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포함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는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언제? 9월이에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이제 합산 배제되는지 10월이 아니라 언제다? 9월 말까지예요. 9월 말. 그래서 3번은 10월이다. 이거를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4번.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연제 해당 주택을 몇 년 보였다? 12년. 자, 우리 5년 이상 10년 미만 20%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몇 프로? 40%예요. 40%. 40%지 50%가 아닙니다. 50%는 15년 이상일 때 50%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100분의 50이다. 이 말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X 틀렸습니다. 5번. 과세연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렇죠.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29번에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30번 문제였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종부세에 관한 문제인데 올해도 두 문제, 작년에는 2.5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두 문제 나왔네요.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종합상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과세표에게 1에서 3%죠.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에서 5%가 아니죠. 5단계가 아니라 3단계죠. 토지는 현재 3단계 초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세는 1에서 3%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해야 돼요? 250만 원 초과해야지 분할 납부가 되죠. 200만 원 초과하면 분납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200만 원인 경우 그러니까 딱 200만 원은 분납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250만 원 어떻게 한다? 초과했을 때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나옵니다. 2번은 틀린 말. 자, 3번. 관할 세무처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맞아요. 그런데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하여 이게 틀렸네요. 주택은 주택대로 고지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고지해야지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고지하는 건 아니죠. 그럼 주택 소유자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내가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주택 따로 토지분 따로 고지서 받아야지 합산한 과세표액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의 기재에 발급해야 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4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임과 세액을 해당 연도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부 결정의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원해서 신고납부할 때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0번의 정답은 4번. 자, 5번은요. 요거 별도 합산인데 별도 합산도 위에 종합합산은 마찬가지로 세율을 물어봤네요. 자, 세율을 적용하는데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인수를 적용하지 0.8은 아닙니다. 0.5, 0.6, 0.7 그래서 3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자, 30번에 옳은 것은 4번. 옳은 거를 많이 물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틀린 걸 풀어라 그러면 하나 이상한 거 발견하면 되는데 자꾸 옳은 걸 풀어가면 다 읽어보고 다 이거 체크하고 과연 이게 맞나 이거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 같은 시험 문제라도 옳은 걸 물어보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1번 문제인데 31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으라고 내놨을까? 출제위원들이 왜 이걸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 나오는 간주임대로 계산해가지고 얼마냐. 이거 참 우리가 평상시 연습도 안 하는 문제를 이렇게 나왔다. 보통 우리 수업 시간에 그랬죠. 너무 계산이 어려우면 찍으라는데 보통 한 문제가 나왔으면 한 문제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오늘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간주임대로 계산하고 또 과세표준, 양도세. 참이 난감하네요. 여태까지 계산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왔는데 그럴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거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는 식으로 해서 좀 찍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론에 많이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의 계산 문제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거의 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한번 풀이는 해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은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금액. 우리 총수익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를 다 더하는 거죠. 보험차 이런 것들 다 더하는 겁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적격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렸을 텐데 일단은 거기 월 임대료가 나오네요. 자, 월 임대료가 매달 받는 월세라고 하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을 받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임대를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니까 이 월세를 12개월로 따져야 됩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올해 2022년도도 12개월로 따져서 신고해야 되고 내년에도 또 1년분을 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득세는 이 과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씩 나눠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에 12개월 그랬으면 1,2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1,200만 원이 일단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여기서 어려웠던 게 간주임대료예요. 임대료야 뭐 거기다가 12개월 곱하면 되는데 간주임대료 따져야 돼요. 월세에다가 간주임대료.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그럼 상가 건물은 거기에 보시면은 임대 보증금이 나올 거예요. 자, 임대 보증금 그게 얼마냐? 5억입니다. 5억. 임대 보증금 5억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뭐를 마이너스 해주냐면은 우리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을 빼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왜 세 번째 자료에 보면 임대 부동산에 건물 취득일자는 2021년 1월 23일이다. 뭐 1년 전에 취득했는데 건물 취득가액이 2억 원이고요. 토지 취득가액이 3억. 거기 합산해 가지고 이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받은 게 총 5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 건물 상당액, 건물 건축비 상당액을 빼줘야 되니까 2억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3억이 되겠죠. 자, 3억에다가 이자율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서 365분의 1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1년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게 이자율이 거기 나오는 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6%다 그랬으니까 6%를 계산합니다. 그럼 6% 계산하면 3, 6, 18, 1,800만 원이 되겠죠. 자, 1,800만 원인데 또 함정이 또 뭐 있느냐. 그 밑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 중에 수입이자 100만 원과 유가증권 처분이익 200만 원이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니까 임대와 관련 수익이 아니니까 빼라. 그건 필요 없는 거다. 28회 때도 요 유가증권 처분 이익 때문에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빼버리고 수입이자죠. 그 수입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임대 관련 수입이자 1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이게 1,700만 원이 됩니다. 자, 1,700만 원에다가 요 두 가지를 더해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하면은 그러면 월 임대료 해서 1,200만 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1,700만 원, 두 가지 합산하면 얼마예요? 2,9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900만 원이 총수익금이라고 하죠. 원래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에다가 간주 임대료 도왔다. 이게 뭐 보험 차익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계산해야죠. 그래서 요게 핵심은 또 요 100만 원을 빼라는 건데 요 100만 원 수입이자니까 요걸 빼줍니다. 그래서 1,700만 원. 그래서 합이 2,900이니까 정답을 요구한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이 정답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췄다 그러면 풀어서 맞힌 게 아니라 잘 찍어서 맞췄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틀리라고 내는 것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적수 계산 이게 다 계산하겠습니까? 상당히 이거는 지금 상급 중에 상급이죠.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 31번 또 계산 문제였고요. 자, 32번 이게 31번인데 계산 문제가 또 하나 나오네요. 32번 문제. 양도세 계산 문제인데 그나마 요거는 조금 풀기는 좀 낫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좀 연습했으니까 요거는 중상 정도 되죠. 상급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31번이 더 어려운 문제였고요. 32번 문제는 공식에다 맞추면 되니까. 자, 32번 문제는 우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를 빼주면 되겠죠. 기타의 필요 경비를 뺍니다. 자, 기타의 필요 경비를 빼면은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올 건데, 자, 양도 차익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 중 어떤 게 원칙이다? 그렇죠. 실거래가액이 원칙이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6,700만 원입니다. 양도가액. 그 취득가액은 4,200만 원, 4,200만 원이다. 4,20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기타의 필요 경비는 양도할 때 비용이 400만 원 들어갔네요. 400만 원입니다. 자, 요거를 다 빼야 되겠죠. 그러면 6,700만 원에서 4,200만 원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 400만 원을 빼면 얼마 나온다? 양도차익은 2,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2,100만 원에서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2,100만 원인데 2,100만 원에서 우리 무슨 공제 받는다? 그렇죠.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보유기간이 몇 년뿐이 안 됐어요. 2년뿐이 안 됐죠. 2년뿐이 보유하지 않았으니까 장특공은 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그대로 2,1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2,100만 원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한 번 또 빼줘야 돼요. 그렇죠.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빼야지만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게 과세 표준인데 이 과세 표준을 구하려면 양도소득 금액이 2,100만 원에서 기본공제가 연간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빼면 나머지가 나오는 게 얼마냐? 그러면 이제 1,850만 원이 여기서 답이 되겠죠. 1,850만 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인데 요 과세 표준을 구하라. 요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1,850만 원이다. 요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당해 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을 때 한 번 250만 원 받는데 위에 조건에 보면은 아무리 그 지문에 봐도요. 32번 아무리 지문에 봐도 그냥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경비 처리가 하는 거니까 맞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공제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의신청감이 되는데, 만약에 기본공제를 빼줬으면 1,850만 원이 답이고요. 만약에 다른 양도 자산이 있었다면 기본공제를 빼줄 수가 없어요. 0원이 되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번은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의 신청한다면 요 2,100만 원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면 그 지문에 다른 양도 자산이 있다라고 주어졌다면 당연히 1번이었는데, 다른 양도 자산 없다 그랬으면 1번이 답인데, 이 전제 조건이 안 나왔다는 거는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푸는 입장에서는 기본공제는 과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의 정답은 1번으로 했으면 맞는 말이고요. 4번도 나중에 이의 신청에 따라서는 계산 문제 주장에 따라서 이게 받아준다면은 4번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입니다.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자, 옳은 걸 고르는데,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몇이다?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에 가산한다 그래야 되는데, 두 마디가 틀렸네요. 일단은 3년 이내에 파는 게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건 맞을 수도 있겠네요. 5년 안에 팔면은 감정가액을 해야 되니까, 이때 틀린 말은 감정가액의 100분의 3이다가 아니라 100분의 몇이다?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1번 문제는 틀렸고요. 자, 2번.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016년도에 폐지됐어요. 이 폐지됐는데 지금도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부세에서 물납을 허용한다 틀렸고요. 오늘은 여기 나온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종부세에서는 맞았는데, 지금 양도세에서 또 물납이 안 돼요. 그래서 물납은 2016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자, 3번.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법률인데, 2010년도에 세액공제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를 빼줬었는데, 지금은 공제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2번하고 3번과처럼 오래된 법률을 지금 끌어와서 문제를 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물납 같은 경우에 지금 허용되지 않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2016년도에 폐지된 걸 지금 2016년 폐지된 걸 지금 이렇게 문제화해서 내는 거, 또는 2010년도에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가 그때는 없어졌는데 지금도 문제가 된다는 거는 조금 과거의 법을 갖다 도입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2번, 3번은 수험생 입장에 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요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요것도 몇 번 우리가 문제 풀면서도 언급을 했었을 거고요. 자, 4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내시고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2개월 동안이고요.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반반씩 낼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1,500만 원이면 우선 1,000만 원 내시고 500만 원 초과 금액을 2개월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4번 X입니다. 5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몇이다? 20이다. 숫자 하나 있네요. 옳은 말이었고요. 만약에 부정행위였으면 100분의 40이었는데 요거는 무신고고 일반 무신고였으니까 100분의 20이다. 그래서 정답을 요구한 거는 33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그래도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보다는 그래도 좀 이것도 좀 어렵긴 어려워요. 중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옳은 문제니까 좀 어려웠네요. 자, 33번도 답을 체크했는데 좀 쉽지 않았던 거. 워낙 틀린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34번입니다. 34번은 질문이 왜 이렇게 깁니까? 아니, 문제를 내는데 둘, 넷, 여섯, 여덟, 9줄을 문제를 내고선 풀으라고 하면 이거를 읽다가 다 잊어버려요. 우리 3줄 읽다가 다 잊어버리는데 이거 9줄을 내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풀으라는 거는 수험생들한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거주자 갑은 2010년 10월 20날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이 1억 원이다.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취득을 해서 자, 이거를 동생한테 줬어요. 을이 동생입니다. 배우자 직계묘속은 아니고요.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한 겁니다. 특수관계인에게 2019년 10월 1일 날 증여했다. 시가가 3억짜리다. 이때 증여했을 때 3억짜리를 증여했다. 3억. 자, 이때 을이 해당 토지를 2022년 6월 30날 그러면 특수관계자 팔았는데 2019년도에 증여받아서 제3자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팔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타인이죠. 제3자라고 그랬으니까 몇 년도에 팔았냐? 2022년 6월 30날. 그러면 결국은 5년 안에 팔았다는 이유죠. 5년 이내에 팔았다면 정당하냐 부당하냐 따져서 부당하면은 갑이 직접 한 거고 정당하면 을이 직접 한 거로 해야죠. 자,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양도가액은 10억이다. 뭐 이렇게 팔 때 10억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을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지 않았다는 건 부당하다는 거 봐야죠. 을이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을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을이 양도세 납세 문제가 아니다 이 뜻이고요. 자,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 합 이때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하고 요번에 팔았을 때 양도했으니까 양도세 합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가정치죠. 5년 안에 팔았으니까 갑이 직접 한 걸로 계산해서 양도세보다 자, 이게 핵심이 이제 적은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증자인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보다 양도세 직접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세보다 적었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적었으니까 부당행위다. 그럼 부당하다면 누가? 갑이 증여자가 직접 한 걸 해야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여야죠. 자, 그래서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 지문을 읽고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 위에서 다 이거를 다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1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나마 이거는 우리가 찍었다면 맞을 수 있겠네요. 왜냐? 요 양도세 낸 거는 증여세죠. 요 증여세 낸 거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죠. 이때 부당행위 계산, 증여가장 우회양도 있을 때 이 동생이 낸 증여세는 증여세 냈으면 환급해주고요. 증여세 안 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를 취소해버리죠. 그리고 직접 갑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때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필요가 없죠. 배우자 및 직계묘속 2월 가세일 때는 작년에 나왔을 때 그거를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 안 한다. 그게 말이 틀렸지만 오늘은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죠. 이때는 경비 처리가 안 되고 이 증여자인 동생은 양도세도 안 내고 증여세 낼 필요가 없으니까 증여세 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산입할 필요가 없다. 자, 1번. 틀린 말이 1번이고 정답이 1번이었어요. 틀린 거 골라라.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당인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양도세 계산했으니까 이때 증여자가 직접 양도세 납세 의무가 된다 이거죠. 부당행위로 봤으니까 증여자가 직접 파는 걸 본다. 3번. 양도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에 납세해진다. 갑이 못 내면 이 동생은 도와줬으니까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있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나옵니다. 배우자 직계묘속 2월 가세는 연대 책임이 없는데 증여가장 우회양도는 연대 책임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자, 4. 갑은 양도세 납세 의무자이다. 그렇죠. 갑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5번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한은 갑의 취득일로부터 을이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갑이 당초 취득할 때 아까 2016년도에 취득해서 2022년도에 팔았을 때 그 기간만큼 장특공이라든지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자인 이 증여자인 사람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을 요구한 거는 1번이었고요. 증여세는 환급한다든지 부과를 취소하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자, 34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34번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고요. 읽다가 여러분들 지쳐서 못 읽는다니까요. 이런 지문을 갖고 낸다면 거의 틀리라는 수준입니다. 틀리라는 수준. 자, 다음에 이제 35번. 그나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풀었을 만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거네요.
자, 오늘 16문제 중에 9문제가 옳은 거다. 자, 이거 반 이상이 그냥 옳은 걸로 했네요. 옳은 거. 1. 취득세 징수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죠. 우리 취득세 등용인에서 신고납부. 재산세가 보통징수니까 1번은 틀린 말. 2번 상속.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 상속 개시로부터 60일이다. 그 자체가 틀렸죠. 최근에도 이 문제가 틀려본 적이 있었고요. 3번이 옳은 말인데 신고납부 기한 이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등재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를 해주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에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하라. 이회적인 게 있어요. 자, 3번이 옳은 말이었고요. 자, 4번이 또 나왔네. 4번은 3년째 나왔어요. 3년째. 31회, 32회, 올해 33회 3번 나왔는데 꼭 함정이 뭐다? 그렇죠. 가로 열고 가산세 포함. 이게 워낙 함정으로 잘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별표 여러 번 쳤잖아요. 자, 이거 또 나왔는데 가산세 포함.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후에 과세 물건 중과세에 적용돼서 낼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 이미 납부한 세. 여기까지 맞아요. 가로 열고 가산세 포함. 이 말이 틀렸고 공제한 금액을 세액을 신고 납부한다. 워낙 여러분들이 이거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번은 틀렸다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우리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몇? 10이죠. 법인이 장부 작성 안 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100분의 10이다. 24, 25회 때 2번 나왔다가 이제 33회에 나왔는데 100분의 20이다. 24회 때 한번 틀렸었어요. 10이라고 해야죠. 100분의 10. 자, 그러면 35번에 옳은 거 골라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옳은 거 골라라 그랬지만 3번 이건 한 중급 정도 문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정도는 풀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36번 문제인데 이 36번 문제가 또 임대업이네요. 임대업이 30회 나오고 계속 안 나오다가 올해 2문제씩이나 냈네요. 2문제. 30회가 아니라 31회 때 나오고 또 2문제 나왔는데 자, 36번 문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맞이 틀려요. 옳은 말이죠. 자, 여기서 함정이 있었죠. 자, 이게 주의할 점 1번 문제는 만약에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그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종합소득에 공제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주택 임대를 제외한 그럼 부동산 임대 아닙니까?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이 발생했으면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 주택을 임대해서 만약에 결손이 났다면 종합소득세는 공제하는 게 맞는데 임대를 제외했다고 그랬어요. 제외한 부동산을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는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1번은 옳은 말이에요. 자, 2번.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하고 내가 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해요. 그 중개사업 할 때 소득하고 임대 때 소득은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신고할 때는 종합소득이니까 합산해서 신고할 때는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합산합니다. 근데 소득을 소득별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 기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어른 소득과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에서 어른 소득을 따로따로 구분한 다음에 나중에 합산해서 신고만 하는 거지 소득을 회계 처리할 때는 따로따로 합니다. 자, 2번 맞았고요. 자, 3번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이죠. 간주임대료인데 자, 3주택 이상, 이 3주택 이상이고 그다음에 주택은 3주택 이상에서 꼭 간주임대료 따일 때 보증금이나 전세금 그것이 3억 원 초과해야지만 우리가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그러지 무조건 3주택자라 그래서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3번이 틀린 이유는 3주택 이상은 맞아요. 그건 맞는데 3억 원 초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3억 원 초과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간주임대로 계산 안 됩니다. 이 금액이 3억 원인지 4억 원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 3번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번은요. 간주임대를 계산하시고 요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서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그 소형주택 판정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게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거기 나오는 게 2억 원,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간주임대 계산할 때 빼고 하죠. 자, 4번 옳은 말이었고요. 자, 5번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우리 선택이 있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있는데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은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해야죠. 확정신고해야 된다. 5번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확정신고해요. 자, 그래서 36번에 답은 3번이었고요. 요 한 문장 보증금 액수 3억 원 초과 이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또는 처분 제한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뭐한다? 본다. 이런 거 있습니다. 자, 1번 옳은 말이었고요. 2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몇 개로?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자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정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하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하나 부동산이 있고요.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두 개를 합쳐서 채권은 동일한데 담보물이 두 개다. 그러면 서울 걸 먼저 저당권 설정하면은 부산에 있는 부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은 처음 등기하는 서울에다가 한 번에 다 내면 되는 거지. 소재지별로 낼 필요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2번 옳은 말이었고요. 2번은 우리가 최근에 한 28회 때 한번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3번도 최근에 나왔던 지문인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제로 한다. 등록면허세에도 워낙 납세지를 잘 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28회부터 30회까지 5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납세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특이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 4번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지 않았던 문제고요. 실제 수업에서도 거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 4번이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 등기 경우는 특별징수. 특별징수가 뭐냐면 징수의 편의자가 있는 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입하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 의무자에게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가산세가 없어요. 특별징수 의무자는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데 그게 부족세액이 있다고 해서 특별징수 의무자한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100분의 1이다.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법부동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4번은 이건 틀렸고요. 자, 5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채권자 대의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채권자 대의자가 대신 신고 납부했을 때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작년 2021년도에 신설된 건데 작년에 안 나왔지만 올해 나왔네요. 출제했는데 자, 5번 문제 맞습니다. 그럼 37번에 틀린 거 골라라. 틀린 거는 4번이었고요. 4번 특별징수 의무자가 부족하게 신고 납부했어도 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37번, 4번.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질문들인데 특이하게 4번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당해 있을 겁니다. 자, 37번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3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자, 옳은 거. 이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1. 과세 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 뒤쪽에 나오다 보니까 납세일차에서 나오는데 잘 많이 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2번. 양도소득 과세비용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한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이게 맞습니다. 2번인데 내가 부족세액이 발견하면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알린 날로부터 30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이 옳은 말이었고요. 자, 3번. 양도세 과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해야 한다. 아니죠. 부담부 증여도 예정신고가 있죠. 양도일에 수권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
양도세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아니죠. 신고주의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지 관할관청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5번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과다 납부하면 돌려줘요. 환급해 주는데 환급 날짜가 없어요. 거기서 90일이다. 이 90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나는 환급해 줄 걸 바로 환급해 주는데 요즘은 좀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환급해 주는 거를 뭐 질질 끌지 않고 빨리빨리 해주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정해놓고 환급해 주는 이게 없어요. 뭐 실무적으로는 보통 60일 안에 거의 나오기 때문에 며칠 안에 환급해야 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환급은 맞는데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환급한다. 이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X였습니다. 자, 38번은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납세 절차는 늘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연습한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이드, 그러니까 조금 뒤쪽에서 뭐 결정이다, 거기 나오는 게 징수다, 환급해준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1번이나 5번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39번 문제는요. 그나마 이건 좀 위한 얘기네요. 좀 가로놓겠는데 소득세법상 시행령 제155조 1세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영농 목적이 취득한 기농주택. 기농주택은요. 일반주택을 5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파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5년이 들어가야 되고요. 2번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방주택을 취득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을 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그렇죠. 3년 안에 그 일반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혼인이죠.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그렇죠. 5년 안에는 팔아야지만 비과세 받는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첫 번째는 기농주택은 기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다. 그나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주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주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도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뭐한다? 본다. 맞는 말이네요. 자, 1번이 옳은 말이었고 26회 때에도 1번이 옳은 말이었는데 33회 때 또 나왔네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세대별 주택 소유택세에서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 원래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했다고 그랬으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세에 뭐한다? 포함한다 그래야죠. 주택세에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이었으면 가산하지 않는 게 맞지만 재산세가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틀린 말이고요. 3번 토지를 지목 변경했어요.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토지 지목 변경은 의지 취득자니까 비록 신고 없이 매각하더라도 이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이 말이 틀렸죠.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1회 때에도 이게 나와서 틀렸는데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봤습니다. 4번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서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아니죠. 임시용 건물도 1년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만 비과세가 되고 1년을 초과하면 아무리 임시용 건물이도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이 말이 틀렸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맞았을 겁니다. 5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100만 원 아니죠. 50만 원 이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 면세점 제도는 50만 원 이하를 면세점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0번에 옳은 거 골라라. 그나마 1번이 정답이었는데 4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옳은 거였지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중급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난이도가 좀 너무 많은 문제, 또 계산 문제를 두 문제씩 그래서 여러분들 풀면서 멘붕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한 12개, 13개뿐이 못 맞을 것 같고요. 뭐 평상시 공부 양보다는 점수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너무 이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해설가이니까 이렇게 해설을 하고요. 필요하면 이해 신청은 다시 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